통장에 2억 있어도 라면 끓여 먹는 60대. 5천만 원 묵혀두고도 불안한 이유. 50대, 60대 당신도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통장에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계속 쪼들리며 사시는 60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 통장에 몇 천만 원, 어쩌면 억대의 돈이 있는데도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시고, 자식들 만날 때도 손에 쥐어주고 싶은데 차마 못 쥐어주고, 매일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면서 통장 잔고만 확인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은퇴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있는 60대 중 무려 73%가 자신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돈이 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1억 원 이상 가진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불안해하시며 돈을 쓰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노후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는 5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자신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유익한 은퇴 정보와 노후 재정 관리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미래 의료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돈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제가 만나본 67세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총 1억 2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갖고 계세요.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겨우 80만 원입니다. 연금보다도 적게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갑자기 암 진단받고 치료비로 5천만 원 넘게 들어갔대요. 우리 아랫집 할머니는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 가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든대요. 저도 앞으로 10년, 20년 살아야 하는데 그때 큰 병 걸리면 어떡해요? 지금 있는 돈 다 쓰면 나중에 병원비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약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도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가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시니어분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무조건 아끼세요.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찌개 끓여 드시면서 통장 잔고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70대까지, 80대까지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미래의 불확실한 병원비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의료비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50%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위소득 정도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에요. 물론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는 추가로 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한정 의료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연간 의료비로 1천만 원 이상 쓰는 경우는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모든 돈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료비 예비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65세시고 노후 자금이 1억 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향후 20년간의 의료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별도로 떼어 놓는 거예요. 연간 150만 원씩 20년이면 3천만 원이죠. 이 정도면 웬만한 의료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실제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350만 원, 월 29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국민연금 8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월 11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사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 때문에 모든 돈을 묶어두지 말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의료비 예비비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삶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 대한 끝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사셨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 대주고, 전세금 보태주고,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 도와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30대, 40대 자녀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만난 64세 박미숙 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8천만 원 정도 갖고 계세요. 남편이 아직 일하셔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시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전세 살아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매매는 엄두도 못 내요. 며느리는 육아 때문에 일 그만뒀고요. 아들 월급만으로는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하대요. 제가 지금 돈 펑펑 쓰면 나중에 애들한테 도움 못 주잖아요. 애들 힘들 때 도와줘야죠.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정말 위대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부모 중 약 62%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연간 500만 원이 넘어요. 어떤 분들은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자녀에게 송금하십니다. 자기는 라면 먹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게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부모가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는 게 정말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모가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탄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 병원비, 요양비를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자녀를 위한 일일까요? 실제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60대에 자녀 도와준다고 노후자금 다 쓴 분들이 70대, 80대 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 생활비를 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30대, 40대 자녀들이 자기 집도 못 사고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부모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돕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는 60대 시니어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철저히 지키세요. 적어도 85세까지, 가능하면 9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계산하고 나서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자녀를 도우세요.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 1억 원 있는데 계산해보니 본인 생활비로 7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자녀를 돕는 겁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조금씩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많이는 못 도와줘. 대신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너희한테 짐 안 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존중하는 자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수입 단절에 대한 극심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평생 월급 받으면서 사셨어요. 매달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월급이 뚝 끊깁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하면서 받던 월급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62세 이철수 씨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퇴직 전에 월 400만 원 정도 버셨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 있지만 이분이 한 달에 쓰는 돈은 겨우 80만 원입니다. 연금보다도 적게 쓰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버는 돈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돼. 만약 내가 지금 저축한 돈까지 다 쓰면 나중에 연금마저 끊기거나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러면 진짜 수입이 0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때문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거의 손도 안 대세요. 그냥 통장에 묵혀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연금 100만 원으로만 생활하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죠. 외식은 물론이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매일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오시더라고요. 한국은퇴연구소 자료를 보면 60대 은퇴자 중 약 58%가 수입 단절로 인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실제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30% 이상 줄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100만 원만 쓰는 식이죠. 이게 바로 수입 단절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후의 돈 관리는 직장 다닐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해요.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저축하고 모으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모은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쓰기 위해 모은 건데 막상 쓸 때가 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마치 평생 맛있는 음식을 위해 참았는데 정작 음식이 앞에 있을 때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본인의 총자산과 예상 수명을 계산해서
월 생활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 있고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신다고 칩시다. 그리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8년이 남았죠. 1억 5천만 원을 28년으로 나누면 연간 약 535만 원, 월 45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금 100만 원을 더하면 월 145만 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노후에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안 쓰고 나중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쓰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남기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할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본인을 위해 쓰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니어분들이 돈을 못 쓰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면 한 봉지가 1,000원이 넘고 삼겹살은 1근에 2만 원이 넘어요. 커피 한 잔이 5,000원, 6,000원 하고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가격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시니어분들은 엄청난 불안을 느낍니다. 제가 상담한 66세 최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지금도 물가가 이렇게 비싼데 제가 80살, 90살 되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지금 라면이 1,000원인데 10년 후면 2,000원, 20년 후면 5,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제가 지금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물가 엄청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아끼고 돈을 묵혀둬야 해요.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평균 2.3%씩 올랐습니다. 2000년에 100원 하던 물건이 2024년에는 약 160원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아둬야 할까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돈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통장에 1억 원 있는데 연 0.5% 이자 받으면서 그냥 놔뒀다고 칩시다. 10년 후에도 통장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연 2.3%씩 오르면 10년 후 1억 5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은 지금의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전액을 예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일부는 물가 연동 국채나 배당주, 리츠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투자하세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보통은 노후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를 이런 자산에 배분하는 게 적절합니다. 둘째, 앞당겨 쓸 수 있는 건 지금 쓰세요. 특히 경험과 활동에 관련된 지출은 지금 하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65세에 2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 가는 것과 75세에 물가 올라서 300만 원 들여서 가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당연히 65세, 건강할 때 가는 게 낫죠. 10년 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즐기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시간 할인이라고 하는데 미래보다 현재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셋째,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히 물가 오르니까 아껴야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연 2.5%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춰서 생활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지금 월 100만 원 쓴다면 10년 후에는 약 128만 원, 20년 후에는 약 164만 원 쓰게 될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총자산을 배분하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평생 몸에 밴 절약 습관, DNA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뿌리 깊은 문제예요. 우리 60대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못 살던 시절, 먹을 게 없어서 보리밥에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몸에 밴 게 절약입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으는 게 미덕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직장 다닐 때도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저축부터 했습니다. 외식은 사치고, 옷은 헌거 입고, 여행은 꿈도 안 꿨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집도 사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은퇴해서 돈 쓸 때가 됐는데도 그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김정희 씨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노후 자금이 2억 원 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어요. 아들은 다 컸고 독립했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냐면 여전히 마트 전단지 보고 할인하는 것만 사시고 옷은 10년 된 거 입으시고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아이고 돈 아깝다 하면서 안 나가세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아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 쓰는 게 불안해요. 뭔가 죄 짓는 것 같고요. 차라리 통장에 돈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이게 바로 절약 DNA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을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중 약 45%가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약 38%는 평생 절약하며 살아서 돈 쓰는 법을 모르겠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돈을 써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큰 돈 쓰려고 하면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대신 한 달에 5만 원만 본인을 위해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거나, 영화 보거나, 친구들과 차 마시는 데 쓰는 겁니다. 이걸 3개월 정도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엔 10만 원, 20만 원으로 늘려가는 거죠. 둘째, 돈 쓰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사는 것,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여행 가는 것. 이 모든 게 본인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적절히 소비하며 활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70대, 80대에 더 건강하고 의료비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셋째,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돈 못 쓴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너희한테 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하고 오히려 격려할 겁니다. 넷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세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가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러면 돈 쓰는 게 낭비가 아니라 인생에 의미 있는 투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60대 시니어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못 쓰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미래 의료비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수입 단절 공포, 인플레이션 두려움, 그리고 평생 몸에 밴 절약 습관까지.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저축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시기가 왔는데 돈을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평생 맛있는 음식을 위해 참았는데 정작 음식 앞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무계획하게 펑펑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해서 쓰라는 겁니다. 의료비 예비비는 챙기되 과도하게 묶어두지 마세요. 자녀는 도우되 본인의 노후 자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우세요. 인플레이션은 대비하되 현재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의 절약 습관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본인을 위한 소비도 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고 생활을 바꾼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훨씬 행복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줄고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한 결과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60대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본인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현명한 노후 재정 관리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거예요. 평생 모으기만 하고 안 쓰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줘야지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보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걸 더 원합니다. 돈 몇 천만 원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면서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게 훨씬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한 달에 10만 원만 본인을 위해 써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고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 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후에 돌아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은퇴 정보와 노후, 재정 관리 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이런 문제를 극복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환영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8이 되신 김판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건축자재 유통업으로 사업을 키운 분이셨습니다. 1980년대 건설 붐을 타고 사업이 번창했고 강남에 70평대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할머니와의 사이에는 두 아들과 딸 하나, 세 남매를 두셨죠. 할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정말 열성적이셨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보내셨고 둘째 아들은 로스쿨을, 막내딸은 약대를 졸업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식들이 모두 전문직으로 성공하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명문대의 전문직이라니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고요. 2000년대 초반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12억 원 정도 했던 그 집을 팔아서 큰아들에게 5억을 주셨습니다. 의사 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곳에 집을 마련하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자식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로펌에 다니던 둘째는 서초동에 신혼집을 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 둘째에게도 4억 5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막내딸의 결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사인 사위가 약국을 차리고 싶다고 하자 남은 저축과 할머니의 적금까지 털어 4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시나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70평 아파트도 30년간 일군 사업체도 평생 모은 저축도 모두 자식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할아버지 손에 남은 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세집과 국민연금, 그리고 근근히 모은 5천만 원 정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65, 할머니는 60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할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건축자재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며 월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흔이 되던 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 이후 건축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작은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는데 할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겼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병원 운영이 어려워요. 대형 병원들이 생기면서 동네 병원은 환자가 줄고 있어요. 게다가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큰애가 이번에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그것도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내가 힘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만 하셨죠. 둘째 아들은 어떨까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키우는데 정말 빡빡해요. 와이프가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어서 제 월급만으로는 빠듯합니다. 강남에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막내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딸이라도 좀 다를까 했는데 아빠, 저희도 약국 운영이 요새 적자예요.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팔고 인터넷으로 다들 주문하니까 장사가 안 돼요. 남편이 요새 스트레스 받아서 속이 다 쓰려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10수억을 나눠주고 이제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100만 원도 어렵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순간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첫 번째 순간, 바로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돈이 있을 때는 효자, 효녀였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드렸죠. 하지만 부모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몇 년을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버티셨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마지막 5천만 원을 보증금에 보태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손에 쥔 게 없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자니 국민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5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근무에 월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220만 원, 두 분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많았고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만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이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는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막내딸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약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눠준 돈이 13억 5천만 원인데 정작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돌아온 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순간입니다. 부모가 아플 때조차 자식들은 최소한의 도움만 줍니다. 큰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도 자식들은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끼리 서로 떠넘기기도 합니다. 형이 더 여유 있으니까 형이 더 내야지. 언니는 딸이니까 간병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할머니는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경비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은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다시 줄었고 카드론 이자 40만 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60만 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오는데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세 남매가 부모님 집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거동이 불편해져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아빠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너희들이 조금씩 나눠서 도와줄 수 없겠니?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라고 돈이 넘쳐나는 줄 아세요? 요새 개원이들 정말 힘듭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직원들 월급은 올려줘야 하고요. 게다가 큰애가 미국 의대 준비한다고 유학원비만 1년에 몇 천씩 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로펌이 요새 구조조정 중이에요. 실적 안 나오면 저도 잘릴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 생각하면 저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결혼할 때 받을 걸 다 받지 않았나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하셨습니다. 받을 걸 다 받았다고? 막내딸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저희는 결혼할 때 다 지원받았잖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던데 우리는 그래도 받을 건 받았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부모님까지 부양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순간입니다. 부모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부양이 필요할 때 자식들은 우리도 받을 건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혼할 때 받은 게 당연한 권리였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부모가 어려울 때는 이미 다 줬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70평 아파트를 팔 때가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어. 내가 좋은 곳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단다. 사업체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업 좀 더 하시다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아니다. 로펌 들어간 내가 서초동에 집이 있으면 출퇴근도 편하고 좋지 않겠니? 아빠는 이제 은퇴할 나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성공은 본인들의 노력으로만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요. 대신 할머니와 단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알아봤지만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거죠. 할아버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에서 월세 35만 원, 카드론 이자 4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분이 한 달을 2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배송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78배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에 105만 원으로 두 분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택배 스티커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한 장에 30원씩 하루 종일 붙여야 5천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명절 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가 요새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네요. 용돈은 이제 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할아버지가 새벽 배송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압박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비는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드론을 더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이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이랑 상의해 볼게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한 결과 각자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13억 5천만 원을 나눠준 부모의 수술비로 돌아온 돈이 300만 원. 나머지 5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보존적 치료로 버티기로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참고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배송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78배 나이에 월세방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잘못일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준비를 못한 거죠. 자식들에게 다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요. 자식이 성공하면 자동으로 부모가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 그것들이 모두 환상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빈곤해진 경우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할아버지는 작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한 노후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의 노후도 반드시 준비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좋은 거지만 효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상은 조회수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준비된 노후가 자식들에게도 짐을 덜어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가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강남 아파트를 팔지 말고 본인들이 살면서 임대 수익이라도 만들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 집만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둘째, 사업체를 완전히 정리하지 말고 축소해서라도 유지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셋째, 자식들 결혼 자금을 주더라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걸 그랬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후회하는 건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키운 것,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을 모르게 키운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월세방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손이 부르틀 때까지 택배 스티커를 붙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명절에만 짧은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잘 지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다. 자식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들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녀의 집 마련을 위해 본인 집을 팔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손자, 손녀 교육비를 대주느라 노후 자금을 까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 본인의 노후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강남 아파트를 지키고 사업을 유지하며 자식들에게는 절반만 지원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뤄내는 것이 진짜 너희 것이다. 아빠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리고 아빠에게도 존엄한 노후를 살 권리가 있다. 그랬다면 지금쯤 자식들도 더 단단하게 자랐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기억해 주세요. 돈 없으면 자식도 남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결국 버려집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세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되 본인의 존엄만큼은 반드시 지키세요. 노후에 자식이 절대 도와주지 않는 3가지 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둘째, 부모가 아파서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초반에는 도와주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합니다. 셋째, 부모가 정말 큰 돈이 필요하거나 부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결혼할 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입니다.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보신답니다. 한때 살았던 강남의 하늘과 지금 월세방에서 보는 하늘이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아직 숨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 없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우리 모두 존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